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TGIF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오늘은 40분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도 이거 읽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딱 5개, 그죠? 5개만 읽어야 되는데. 아유, 이런 방송은 세상에 없을 듯요. 아침에 방송 중에도 질문하면 즉각 설명해 주시고, 웜의 신박에서도 질문하면 개인 교습처럼 가르쳐 주시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바쁠 때는 쉬엄쉬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댓글 볼 때마다 정말 이 바쁠 때는 오늘 하루 내일은 방송 없습니다. 웜의 신박 없습니다. 이럴까도 생각을 해봐도요. 이 습관이 무섭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도 하루 매일같이 이렇게 신문을 보는 습관이 그게 굳어지려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습관이 굳어질 때까지. 네. 지금 우리 웜의 신박 한지는 이제 벌써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위해서라도 일단 웬만하면 빨간 날 아니면 하려고 하고요. 원래 바쁜 사람이 일 잘한다고, 바쁘다는 게 이제 핑계가 되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로드 너무 늦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더라고요. 창에 안 떠서 계속해서 찾아도 안 보여서 컴퓨터가 잘못됐나 생각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웬만하면 저희가 2시 반에서 아무리 늦어도 3시 전에는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이 데려다 주고 꼭 듣습니다 하셨고, 어제 삼바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삼바 내용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상법 개정을 염두해서인지 최근에 기업들에서 움직임이 이런저런 방면으로 바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쵸? 지금 우리 시장에 밸류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밸류 주식에 해당되는 아웃도어 업체들 최근에 막 올라오는데 그 업황은 어땠는지 그 관련된 기사도 뒤에 나옵니다. 샌디에고 계시는 우리 바쌤님도 어제 왜 업로드가 안 올라오지 걱정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바의 인적 분할이 꼭 삼성의 분위기에 청신호가 생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셨거든요. 그 관련 기사 또 있는데 삼성의 변화가 시작됐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인턴분께서 체슬리 AI 구독하셨군요. 하나도 모르겠지만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영상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시면 이 체슬리 AI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정말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시장에 대한 배팅만으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능력이 되시면 그런 체슬리 AI에서 강력 매수 신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좋은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포트폴리오. 근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딱 들어가서 10%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체슬리 인턴분들도 일단은 주식 공부 먼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체슬리 AI는
그런 공격 타이밍, 그리고 수비를 하는 부분까지 해놓고 외국인의 옵션 전략, 그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제가 인턴 그 투자 일기에서는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AI를 구독하신 분은 그 설명 영상을 좀 잘 보시면 될 겁니다. 기차 안에서 듣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어폰을 끼고 자고 싶어서 웜의 심박을 듣는 왜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걱정이 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트 2025님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공부 좀 했다고 들쑥날쑥 참 누가 할까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배우려고 노력하는 1인입니다. 곧 만 55세 되시군요. 열공펭귄님도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셨고, 전무님 전기차는 중국과 치킨 게임처럼 가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현대차가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인선 회장님이 이 정중 회장님의 이 뚝심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환율 절상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동안 쌓아둔 외환보 요구를 대거 매각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문제는 대부분 미국채라 매각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반대로 미 채권을 더 사면 원화는 더 절하돼서 딜레마네요. 그죠? 환율 떨어뜨려 해서 환율 떨어뜨려 하면 우리가 지금 KIC라고 한국투자공사 내서 이 외환보유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미국채를 그러면 팔아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율이 떨어질 건데 그러려면 미국채를 매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또 더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또 환율이 치고 올라가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전무님 추세가 나왔을 때 크게 먹어야 된다는 말씀,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대략 몇 % 정도 이상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종목마다 좀 다른 게 제가 5년 전에 벤처기업 투자했던 게 이번에 잘하면 상장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10배 보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장외에서 좀 가격 올랐다고 30% 먹고 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이 주식 사면 100%는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100% 보고 들어갔다가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 50% 이러면 나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주식 들어갈 때 이거 30%는 수익 나겠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잔 욕심 부리다가 크게 빠지거든요. 저도 그걸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요거 딱 5%만 먹고 나와야지 이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들어갈 때는 이 주식으로 30%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거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피부톤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피부과 안 간지 지금 3주 넘어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레나정님이시군요. 찾아보는 다른 레나님이 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턴 포트폴리오 ETF도까지 수강하고 계시군요. 야. 근데 포트 보니까 누구 건지 대강 짐작도 되고 변경 사유도 짐작이 되어서
그 정도 눈치챌 정도면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죠?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오레간 원님께서 미국 주식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쿠데타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코스피 폭락하고 나서 잘 나가던 나스닥도 시차를 두고 폭락했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더라고요. 네, 정확한 거 보셨습니다. 그죠? 한국은 수출 위주이고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폭락에 대해서는 미국 나스닥에 선행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코스피가 미리 올라서 미국 선행성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와, 선거 후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데 미국을 선행해서 한국에 먼저 오를 수도 있나요? 최근 10년 동안은 한국 주식이 먼저 오르는 것과 같이 선행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서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2018년에도 우리가 1월 달에 고점 2600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미국이 2018년 10월부터 딱 빠졌잖아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이 6월 25일 날 3316 찍고 쭉 빠지는데 미국 장은 21년이었죠. 미국 장은 21년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그때도 한국 장 안 돼. 미국 장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랬다가 22년에 확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은 우리가 이 꼭 미장, 국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저희가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주도주가 제일 늦게 빠져요. 국내 시장도 주도주가 제일 늦게 빠집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미국 기업이 사실 주도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나중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주식도 보세요. 그 M7이 맨 마지막에 빠진 거지 그전에는 보면 빠진 주식도 많습니다. 그렇고 바닥을 치고 돌았을 때는 한국이 돌았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중국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미국이 3년 연속 음봉나면서 닷컴 버블이 깨질 때 그때 우리나라 2001년도에 코스피가 36% 올라가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밸류 가치주 올라가고 그리고 건설 좋았고 증권 좋았고 그런 것들이 2001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바닥 치고 돌았을 때도 오히려 약간 바닥 치고 돌았을 때는 우리가 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3월 달에 미국은 저점 찍고 돌아서는데 우리는 2008년 10월 말이 저점이었어요. 892 정도 찍고 그러고 나서 먼저 1100, 1200까지 올라가다가 미국이 계속 빠지니까 2009년 3월 달에 약간 2월 달에 약간 이렇게 더블 바텀 만들기도 했었는데 바닥 치고 돌았을 때는 또 우리 시장이 먼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22년 10월 11일에서 13일 요 사이에 미국이 바닥 찍는데 우리는 22년 9월 말이 저점이었었죠. 2123인가. 바닥 찍고 돌아서는 것도 우리가 좀 먼저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댓글 5개만 다 한다고 해놓고 한 15개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삼성바이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바가 이렇게 인적 분할했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지배구조 보시면 분할 전에 삼성물산이 43%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1%. 그래서 요 두 합치면 거의 75%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 두 회사가 삼바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삼바 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 있고 삼성바이오 에픽스 요게 이제 시밀러 하는 회사죠.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회사. 자,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면 이 바이오 에픽스가 이 밑으로 또 달리면서 기존 주주들이 바이오 에픽스 주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요렇게 인적 분할
수평으로 이래 쪼개지는 게 인적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분할 후에는 주주들이 삼바도 갖게 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갖게 돼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밑에 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대로 100% 달려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설 자회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 신사업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기존의 그 빅파마들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CMO, CDMO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네 거 대신 만들어주면서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것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러웠었죠. 근데 이렇게 분할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위탁 생산만 하고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는 저기 다른 회사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삼바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삼바를 새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할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분할되고 나면 이 회사 주식 2개를 갖게 되는데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그동안에 삼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요 CDMO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가 100% 자회사가 잘해서 그런 건지 그걸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밑에 보면 실적 상승 중인 삼바와 바이오 에피스 이렇게 딱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출 성장이 고성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는 보면 21년도에 1조 6천억, 그 다음에 3조 거의 더블로 늘었다, 그죠? 거기서 또 3조 7천억이 됐으니까 20% 이상 성장. 여기서 또 4조 5천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6천억이 늘었으니까 그래도 한 17%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고, 그죠? 밑에 바이오 에피스를 보겠습니다. 8,500억, 9,500억, 1조, 그 다음에 1조, 갑자기 1조 5,300억. 이 바이오 시밀러의 그 비즈니스의 특성상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임상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FDA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게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인가? 약간 요런 느낌이 든다, 그죠? 네, 9,500억, 1조 요러다가 갑자기 24년부터 1조 5,300억. 삼바 그 리포트 보면 다 나옵니다.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뭐 휴미라라든지 그 바이오 시밀러 어떤 걸 하는지 쭉 파이프라인도 나오고 언제부터 출시가 가능한지 쭉 나올 건데 그걸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서 매출 성장이, 그전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위탁 생산에서 고성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고성장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바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런 관점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요 두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65대 35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 순자산 뭐 대비해서 이렇게 분할하는 건데 분할 이후에 시총은 어떻게 대충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분할된 회사의 합산 시총은 분할되기 전보다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삼성바이오는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2.4조 M&A에서 삼바 분할까지 이재용의 삼성 의사결정이 빨라졌다 돼 있는데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5천억에 인수했고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2조 4천억에 인수했죠. 그리고 삼바 인적 분할을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플렉트
기사 읽은 지 지난주였는데 5월 한 달간 일주일 안팎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삼성의 행보인데 이재용호 삼성의 의사결정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삼성그룹 사정의 정통화, 삼성전자 사장급 출신 인사는 탑다운식 의사결정 체계가 명확한 삼성그룹 특성상 JY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삼성웨이의 저자 이경목 서울대 교수는 지난 2월 삼성물산 제1모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이 바이오 사업에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고요. 삼성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죠. 이 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지금 19.76%를 갖고 있네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좀 전에 보셨죠.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할 경우에 삼성물산이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 그걸 갖다가 흡수 합병을 해버리면 삼성바이오에피스 100%를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뭐 다시 또 상장하고 뭐 그럴 거 없이 이번에 뭐 5년 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뭐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100% 자회사로 갖고 있어도 되죠. 네. 자, 삼바는 최근 그룹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78조고요. 최근에 80조도 넘겼었지 않습니까? 모회사 삼성물산이 23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3.3배에 달하는데 경영권 측면에서 이 회장의 최대 과제는 삼성전자 지분 확대인데 최근 반도체 부문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삼성바이오가 이 회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원 IM증권 연구원은 인적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독립적으로 부각돼서 삼성물산 자회사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 삼성 측은 지배구조 관련한 의사결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순수하게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이라고 했습니다. 유성호 삼바 CFO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목적과 배경 때문에 분할을 시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주주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제가 삼성의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전자도 분할해야 됩니다. 전자 분할은 없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또 인터뷰에서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요. 전자도 지금 크게 4개의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전 사업부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있고, MX 모바일 사업부 있고, 반도체 사업부 있고. 근데 그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그 다음에 시스템 LSI, 그리고 메모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감하게 삼성의 이 파운드리 사업부라, 그 다음에 LSI, 요 시스템 반도체, 삼성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에 두뇌와 같은 AP를 만들어주는 사업부죠. 과감하게 저는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분할을 해서 우리 적자인데 적자라도 그 파운드리에 대한 그 무형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업부에서 번 돈으로 계속 어차피 옆에 사업부가 돈 벌어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해서 약간 벤처 정신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감한 삼성전자도 인적 분할로 하면 됩니다. 인적 분할로 과감하게. 그러면
이 분할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할 발표를 해보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인적 분할을 한다. 삼바처럼 이렇게 분할한다면 주가가 30% 아무리 못 올라도 20%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6만 원이 20% 오르면 12,000원이나 오르는 거잖아요. 72,000원 되니까. 예, 삼성에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종이 연필로만 영화 만들었다. 나는 운이 좋았던 마지막 세대.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4살이 되던 해 공습을 겪었다. 10대에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을 꿨다. 살면서 경제성장과 자연파괴의 양면을 목격했고 50대에는 버블 붕괴, 소련 해체 등을 겪으며 자신이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70대에 와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자연이라는 벽을 실감했고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84세요? 잠깐만요. 84. 저희 아버지보다는 한 살 미치시네. 거의 뭐 동년배시네요. 동년배.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미야자키 하야오 자연의 영혼이 한국에서 28일 개봉한다. 6월 초 연휴 때 좀 봐야 되겠다. 그죠?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감독 레오 파비에가 연출을 했고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네요. 종이를 뒤적이며 손으로 애니메이션을 빚어내는 미야자키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의 새로운 인터뷰는 씻지 못했다. 대신 과거 자료 영상과 인터뷰로 그의 목소리를 채웠고 국내에서 2013년 출간된 미야자키의 에세이와 대담 등을 담은 출발점 1979-1996 반환점 1997-2008도 인용이 됐군요. 레오 파비에 감독은 지난해 미국 매체 애니메이션 월드 네트워크의 인터뷰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는 매우 자전적이라면서 그는 자신의 기억과 이야기를 영화에 넣는다. 알고 나면 더 잘 보이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의 생각은 장면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발전한다. 인간으로서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그의 고민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의 흥행 실패 후 스즈키 도시오를 만나서 1982년에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란 제목의 잡지 연재 만화로 돌아왔고 그의 초기작은 자연과 교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산업 문명의 붕괴 후 생존한 소수 인류를 다룬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일본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토토로라는 신비한 생명체를 그린 이웃집 토토로. 이게 1988년작이었군요. 이를 통해서 환경보호, 평화의 가치를 말했다. 자연의 강렬한 힘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영화 벼랑 위의 포녀를 만든 미야자키는 3년 후 동일본 대지진을 목격하고 자연재해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를 겪게 된 그는 오랫도록 품은 질문을 관객 앞에 내려뒀다. 자신의 삶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목을 통해 던지는 명료한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투자의 본질 뒤에 우리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처럼 코로나 때처럼 2020년이죠. 내 실력이 아니라 시장에 돈을 벌게 해줘서 돈을 쉽게 벌다 보면 그게 김영석 교수님 말씀처럼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악한 성질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먼저 나 자신이 그 마음가짐을 잘 하지 않으면 주식 바닥에 들어와서 참 안 좋은 결말을 맺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도 적어놨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을 통해 던지는 명료한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사용할 때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AI에 지브리풍 그림을 그려줘를 적는 사람들을 보며 미야자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2014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나, 마지막 시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면도 영화에 담겼다. 이런 거장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은 어떤 삶의 그죠? 철학과 원칙, 습관을 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 참 그게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버핏의 알파. 자, 오늘은 어떤 또 해안을 가르쳐 주실지. 경이로운 투자 실적과 일관된 철학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워런 버핏이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다. 이 소식은 아쉬움과 함께 한 시대의 끝을 실감하게 하는데, 버핏의 레거시는 한마디로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로 요약이 된다. 지난 60여 년 동안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S&P 500 기준 시장 수익률의 2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오랫동안 버핏의 투자 수익은 수수께끼로 여겨졌다. 주식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장, 규모, 가치, 모멘텀 같은 전통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초과 수익, 즉 알파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알파의 정체는 앙드레아 프라지니 등 연구자 3명이 2018년 발표한 논문 버핏의 알파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 이쪽 증권업에서는 이 베타를 시장, 베타가 1이다, 베타가 2다. 이게 베타는 시장하고의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가 1이면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 지수 말하는 거죠. S&P 500,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은 베타가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시장도 보면 베타 플레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가 외국인 거기 컨택을 했을 때가 벌써 지금 2010년 요 언저리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마켓 베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대신 알파 전략을 어떤 전략으로 초과 수익을 낼지 그걸 제시하라. 요렇게 노르웨이 국부뿐만 아니라 밴드빌트 여러 가지 해외 펀드들이 한국에 와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너네들의 알파 전략은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알파의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버핏의 그럼 알파는 도대체 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요인에 2가지 새로운 요인을 추가해서 버핏의 투자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첫째는 저베타 전략으로 시장의 영향을 줄였습니다. 베타는 개별 주가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버핏의 포트폴리오 베타는 0.69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네요. 자, 둘째는 고품질 전략이다. 하이 퀄리티 전략이죠.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배당을 기준으로 우수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했다. 또한 가치 투자자답게 주가 순자산 비율, 이 PBR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점도 성과에 기여했고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1등 주식은 뭐였죠? 애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애플이 PBR이 낮은 가치 투자 주식인가 보면 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 PBR 주식을 과거에 벤자민 그레이엄 으로부터 배우고 나신 이후에는 처음에는 가치 투자 많이 하셨어요. 담배꽁초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게 요겁니다.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배당을 기준으로 하이 퀄리티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셨어요. 여기에 더해 버핏의 투자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부채 활용이 들어가네요. 그는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보험 유보금, 인슈어런스 플롯이라고 하는 이 보험 유보금이라는 저비용 부채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 보험 유보금이랑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사실상 장기 무이자 대출에 가깝고 같은 논문에 따르면 버핏은 자기 자본의 평균 1.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에 활용해서 수익을 높였군요. 물론 레버리지는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 실제로 버핏의 투자 수익률 변동성은 약 24%로 시장의 15%보다 더 높았었네요. 베타는 낮게 가져가시는데 대신에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도 높은 수익률 덕분에 위험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 샤프 지수는 0.79로 시장 0.39의 2배 수준이었군요. 종합하면 버핏의 투자 성공 비결은 저베타, 고품질 주식, 즉 경기에는 덜 민감한 우량주에 대한 집중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규모 장기 투자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소비재, 보험, 철도, 유틸리티 업종의 비중이 높고 투자 기간은 장기라는 점이 확인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레버리지 활용은 쉽지 않지만 저베타 고품질 중심의 전략은 참고할 만한 투자 모델이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를 투자하시려면 그저께 신문 기사에서 다뤘잖아요.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투자할 때는 전문 교육 1시간 이수 이런 게 있고 미국 시장 가서 2배짜리 3배짜리는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 자산에서도 코덱스 레버리지 체슬리 AI 신호 떴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가고 싶은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데 워런 버핏 선생님도 이렇게 고퀄리티 주식 제가 아주 수십 번 강조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핵심 우량 이 고퀄리티 주식만 갖고 매매해도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활용하려면 저희가 자산운용사 라이센스를 따서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모펀드를 만들면 되는데 꼭 그걸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오늘 좋은 칼럼 이걸 오늘의 썸네일로 이 기사를 다뤄야 되겠는데요. 버핏의 알파. 삼바 이것도 중요한데 타이틀은 삼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뜨고 토종지구 아웃도어 대격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아웃도어 시장 판도가 토종 브랜드 위주에서 해외 브랜드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과거 이 시장을 주도한 디스커버리, K2, 블랙야크 등 국내 브랜드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아크테릭스 이 이름이 항상 어려워요. 아크테릭스 그죠? 살로몬, 파타고니아 등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살로몬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아머 스포츠의 매출은 지난해 1,000억을 넘었었고 표를 볼까요? 그냥 증가하는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 살로몬. 반면에 국내 브랜드 블랙야크, 레드페이스, K2, 디스커버리. 그렇네요.
뭐 새로운 거를 입고 이제 멋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가요? 캐나다 브랜드 아크테릭스 인기도 살로몬 못지않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입어서 이재용 패딩으로 알려진 아크테릭스는 고가 아웃도어 브랜드이다. 일부 패딩 가격이 2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과거 40, 50대 등산 마니아가 주로 사던 이 브랜드는 최근 10대, 20대와 여성으로 타깃층을 확장해서 외형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와, 200만 원. 미국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패션 불황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한국 매출이 11%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은 토종기업이 일궜는데, 그렇죠. 코오롱 스포츠, 블랙야크, K2 등이 2000년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등산복 열풍을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한 백화점 바이어는 MZ세대는 부모 세대가 입던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가 부상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거는 좀 그렇네요. 부모 세대가 입던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다. 좀 올드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국내 패션사들은 해외 브랜드를 찾아내 들여오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핑, 파리게이츠 등 골프 브랜드로 잘 알려진 크리스 FNC가 대표적이고, 크리스 FNC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확장에 나섰는데 하이드로겐, 마무트, 앤드 원더 등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매장 수가 마무트는 20개, 하이드로겐에는 15개까지 늘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영국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브럼턴 런던을 아웃도어 브랜드로 재탄생시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고급 되게 비싼 자전거로 알고 있는데. 네. 자, 45분, 46분입니다. 그래도 좀 빨리 끝냈네요. 자,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그리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